안녕하세요. 산업을 파헤쳐드립니다.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챗 GPT가 되게 화제죠. 산업 전반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이럴 때 이제 전문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브레인의 언어 모델 팀의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 뉴로퓨전에서 AI 기술자만 맡고 있는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챗 GPT가 되게 화제죠. 네, 네, 제가 지금 판교 뉴로퓨전 지금 회사에 있거든요. 오늘 날짜는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반 전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챗 GPT 사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오픈 AI가 만든 인기 폭발 이 챗봇 챗 GPT가 런칭한 지 5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 찍었고요. UBS 리포트 한번 보니까 이게 앱 역사상 진짜 빠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최초라고 하던데 지난 1월에는 하루 방문이 한 1,300만이었다 그러죠. 지난 2달 동안 거의 한 2배씩 늘었고 이제 어제는 전에 안 뜨던 메시지 막 뜨더라고요. 사용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게 뜨더라고요. 시스템 스케일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내 직업 괜찮나, 나 대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검색하는 거 달라지는 거 아닌가, 구글 괜찮나 이런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려인가? 기대인가? 그래서 검색 엔진 시장에 변화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함도 있으셔가지고 이럴 때 전문가가 등장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드는 코너여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앞에 3개의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는데 AI, 강화학습, 초콜릿.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3가지. 네. 우선 AI 쪽 일을 해오고 있고 또 저는 지금 최근에는 언어 모델 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강화학습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밟아왔었고 마지막은 잘 안 떠올라서 그냥 좋아하는 간식 넣었습니다. 초콜릿 네, 제일 초콜릿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강화학습 관련된 연구하시다가 근래에는 랭귀지 모델?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경험을 쌓기 시작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면 어떤 게 랭귀지 모델인가요? 네, 언어 모델이랑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 기타 GPT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그 다음 단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어떤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챗 GPT가 되게 화제잖아요. 네, 업계에도 계시고 동시에 학계에도 좀 관여를 하고 계시고 어때요? 거기서도 화제인가요? 네, 업계, 학계 모두에서 대단히 화제입니다. 지금 사실 챗GPT가 대중에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여러 시리즈의 GPT들이 있었어요. GPT 1, 2, 3, 그 다음에 Instruct GPT, 그 다음에 이제 챗GPT가 나왔는데 이 전에 모든 GPT들이 다 학계에서 기존에 안 되던 게 되는 차원의 어떤 브레이크트루들이어서 연이어 화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챗 GPT라고 해서 그냥 다들 챗 GPT 하는데 저 GPT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네, GPT가 우선 처음 등장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 GPT-1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이고 그때 나왔을 때는 Generative Pre-training 해서 그때까지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으면은 그 태스크에 맞는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태스크를 잘 푸는 어떤 모델을 학습했다면은 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프리-트레이닝 개념, 실제 학습이 아니라 이전에 미리 아주 다양한 태스크들을 푸는 어떤 커다란 모델을 하나 학습해 놓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Generative Pre-training, Generative는 이제 생성 모델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를 생성해내는 다양한 태스크에 미리 학습된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세부화 태스크에서 뭐 파인튜닝해서 쓰거나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챗 GPT 써보셨어요? 직접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써본 사례들을 많이 다양하게 접해서 혹시 그 중에 뭐 좀 흥미롭건 진짜 그걸 했다고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뭐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이런 거를 통과했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막 로스쿨 시험도 통과하고 네. 경영학 시험도 보고. 심지어 이제 물리나 수학적인 그 수식에 대한 증명도 챗GPT가 해낸다고 해서 그쵸. 그런 쪽은 굉장히 연역적인 사고가 필요한 태스크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확실히 이과니까 되게 다르시네요. 저는 완전 문과여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옛날에 친한 친구가 뉴욕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웨딩 토스트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좀 노잼 캐릭터여가지고 유머를 좀 구사를 해서 빵 터지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약간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쳐왔어요. 내 친구를 위한 웨딩 토스트를 만들어줘. 재미있게. 약간 했더니
만들어주더라고요. 와이파이보다 더 강하게 사랑하라고 이런 메시지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거 그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 창의적인 태스크들도 잘하면서 동시에 또 연역적인 태스크들도 잘하니까 그만큼 화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 챗 GPT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GPT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듯 이제 여러 버전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아까 그 챗 GPT 1, 2, 3, 그 다음에 인스트럭 GPT가 있고 그 다음에 챗 GPT가 나온 거다. 그러면 1부터 한번 가볼까요? 얘네들은 모두 다 동일한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이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많은 텍스트들을 주고 다음 단어를 예측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GPT 1, 2, 3 때까지는 이것이 전부였고 그 뒤에 약간의 어떤 튜닝들이 들어갔는데 다음 단어를 예측해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점심에 배가 고파서 사과를 하고 하면 이제 어떤 것을 답하시겠어요? 뭐 먹었어. 뭐 사과를 마셨어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들이 나올수록 그 뒤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전체 단어가 예를 들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영어 단어 기준으로. 그러면 5만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풀도록 학습이 된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런 단어의 확률이 올라가고 학습된 텍스트 안에서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의 확률이 올라가고 덜 등장했던 단어들의 확률은 내려가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패턴을 인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IQ 테스트 할 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앞에 패턴 몇 개 보여주고 뒤에 빈칸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맞는데 그게 전부 다 텍스트 공간 안에서만 공간 이루어진 안에서. 네. 것입니다. GPT 1, 2, 3 뭐 모든 GPT들은 다 일단 그게 기본이 되고요. 네. 근데 GPT 1, 2, 3로 갈수록 점점 이제 크기가 커져 갔습니다. 크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데 쓰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함수가 더 크고 더 복잡한 걸 쓸수록 더 다양한 패턴들을 더 잘 인식하더라. GPT 1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함수인데 당시에는 사실 컸던 거죠, 그것도. 그때는 또 그때 그게 컸거든요. 이 GPT 1, 2, 3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큰 게 학습이 됐구나라고 놀라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는 좀 그렇게 안 크게 많이 느껴지고 뒤로 되돌이켜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지만 그 당시엔 진짜 컸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GPT 1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태스크들을 각자 학습하던 어떤 패러다임을 깨 부순 게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어떤 부모가 되는 모델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생성해내는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미리 학습해놓는 큰 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개별 태스크들은 아주 조금의 데이터만 있어도 이제 그렇죠.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파인튜닝은 굉장히 조그만 데이터만 있어도 다 잘 풀더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잘 푸는 어떤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었다. 이게 GPT-1의 첫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GPT-2는 뭡니까? 2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까 1에서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학습이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두 단계로 나뉘었었는데 2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인튜닝 없이 다 풀 거야. 오, 파인튜닝 없이. 예.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에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다고 했고요. 요약, 번역, QA, 퀘스천 앤서링, 뭐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없이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모델 사이즈를 더 키워서 아주 많은 텍스트에 대해서 해 놓으면은 이걸 이제 제로샷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예시를 안 주고 바로 그냥 자 이제 요약해봐. 원래는 요약하는 모델을 학습하려면은 아주 긴 텍스트 그거에 요약된 정답 그쵸. 텍스트의 페어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네, 학습했는데 이제는 이 랭귀지 모델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긴 텍스트 주고 자 이거 한번 요약해줘 라고 하면 그 다음 텍스트들은 이거에 요약된 문장의 확률들이 막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로샷으로 어떤 예시 없이 한 번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푼다. 이게 GPT-2의 어떤 발전이었습니다. GPT-3는 그럼 뭐가 됩니까? 3는 이제 2에 비해서 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2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 파라미터의 개수로 모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뭐 제일 큰 게 1.5 빌리언, 15억 개였다면 GPT-3로 가면은 175빌리언까지 커지거든요. 이미 1.5 빌리언도 되게 큰데 거기서 더 커졌네요? 맞습니다. 1750억인가요? 그러니까 막 100배 이상 커지는데 뭐 이머전트 비헤이비어에서 새로운 어떤 능력들이 막 발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하라 그럴 때 아예 처음 보는 태스크여도 그 태스크의 예시를 몇 개 주면은 퓨샷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로샷이었고 이번엔 퓨샷이죠. 네네네. 샷을 몇 개 준다, 예시를 몇 개 준다 해서 또 그것을 굉장히 잘 해내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내면 그것만 타겟해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보다도 더 잘합니다. 모든 태스크들을. 굉장히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되네라는. 그럼 인스트럭 GPT.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GPT 1, 2, 3가 다 공통점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 태스크를 풀었다면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줘. 여기서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걸로 학습이 됐으니까 어떤 목적의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목적과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방법론이 도입되는데 그게 바로 RLHF라고 부르거든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해서 RLHF인데 강화학습이 등장하죠.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 그러니까 사람의 피드백이 들어가서 이게 학습이 더 맞습니다. 강화되는 거죠. 사람이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사람이 선호를 매겨요. 내가 원하는 거다, 원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얘가 생성을 몇 개 해보게 해서 얘는 이제 문장을 막 생성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이 표현이 더 좋았어. 예컨대 이때부터 답변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 짧게만 대답하다가 네. 사람이 긴 걸 더 선호하면 더 그쪽으로 가고. 그런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그래서 휴먼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습된 게 인스트럭트 GPT. 그러면 이게 보통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챗 GPT 3.5 그 종류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챗 GPT 3.5가 3개의 버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스트럭트 GPT고 챗 GPT는 GPT 3.5 기반으로 또 더 학습해서 뭐가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챗 GPT는 논문이 공개되진 않아서 많은 추측들 영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공개된 부분을 말하자면 똑같이 이제 RLHF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에 상응하도록 학습되는 방법을 썼다라고 밝힌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화 형태로 바뀌어서 뭐 학습에 조금 더 대화 형태의 데이터가 쓰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네. 얀 르쿤 교수님이 그런 트윗을 올리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새롭거나 혁신적인 건 아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일단 얀르쿤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림이 이상해져서 네, 맞습니다. 맞고 어떤 말씀이신지도 이해가 가요. 뭐 예컨대 저희가 고든 램지 레시피를 보고 비프 웰링턴이라는 어떤 영국의 음식을 만든다고 해보면 각각의 레시피의 과정은 사실 새로울 건 없을 거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불을 켜고 끓는 물에 삶고 뭐 이런 거겠지만 그것이 다 조합되면 엄청난 음식이 나오고 그쵸. 내가 그 레시피 보고 따라해도 절대 그 음식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얀르쿤 선생님께서는 그 각각의 파트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술적 혁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잘 조합된 어떤 엔지니어링의 아트 위에 탄생한 이 챗GPT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형태 자체도 좀 약간 새로운 게 있나요? 뉴럴넷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뉴럴넷의 형태 자체에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얀르쿤 교수님께서 뭐 새로운 거 없다 말씀하신 거에 한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형태는 결국에는 뭐 트랜스포머라 불리우는 근래 거의 모든 시퀀스 모델링 문제를 통일해버린 어떤 아키텍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뉴럴넷이라는 게 결국에 뉴런과 뉴런들을 연결해서 그거를 모사하는 어떤 함수인데 어떻게 연결하면은 제일 효율적으로 뭐 과거 정보에 다 직접적인 접근이 되면서 시퀀스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어떤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아주 깊게 쌓은 게 다입니다. 한층 한층 쌓을 때마다 쌓인데 GPT-3의 경우 96개의 층을 쌓아서 굉장히 깊고 커다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정도를 쌓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까지는 파라미터 개수가 100빌리언을 넘는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100빌리언 넘게 굉장히 깊은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쌓았더니 이전에는 없던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체인 오브 థ엇이나 뭐 다양한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얘가 갖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일반인 분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로 좀 가볼게요.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딱 떴었는데 구글 코드 레드, 구글 비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오픈 AI에 투자를 했고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용화를 하겠다, 서비스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글 비상입니까? 일단은 그 비상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시죠? 챗 GPT는 단순히 다음 단어를 맞추는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검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검색창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써서 넣고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좀 바꿔서 넣어보고 읽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 그걸 예컨대 똘똘한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친구에게 내가 얘기를 하면 나 이게 궁금해. 그 친구가 대답을 해주면
거기서 이건 왜 이래? 이런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면 결국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제일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언어일 그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구글 검색이 너무 좋아도 검색어를 제가 입력하는 거랑 옆에 다른 분이 입력하는 거랑 검색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긴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챗 GPT처럼 대화 형식으로 하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이걸 원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좀 혁명적인 부분일 수 있긴 하겠네요. 서비스의 측면에서. 그래서 미래의 검색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구글이 코드를 왜 드냐 하면 사실 구글도 그런 모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챗GPT 수준인지 대중에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GPT보다 더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모델도 있고 네. 스페로, 람다, 팜 이런 굉장히 큰 언어 모델도 있고 걔네도 굉장히 성능이 좋대요. 아마 다 기술력은 확보해 놓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 있잖아요. 네네. 그 검색 방식이랑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결국에 챗GPT가 학습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콜퍼스, 데이터, 단어, 텍스트들 갖고 다음 단어가 무엇이냐 학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비교하면서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하면서 그쵸. 학습 한번 하고 두 단계인데 얘가 학습될 때 사용된 텍스트라는 게 예를 들어 2021년에 학습됐다고 해볼게요. 2022년에 월드컵이 있었다 하면은 얘는 월드컵에 대한 텍스트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2022 월드컵에 대한. 2022 월드컵 우승 누가 했어? 하면은 이제 모르겠다고 하거나 모르겠네요. 그쵸. 뭐라고 대답할지. 응.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업투데이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고 챗GPT는 자기 파라미터들 안에 있는 정보만 갖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대신 블렌더봇이라고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대화형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검색 엔진은 아닌데 검색 엔진의 쿼리를 날려서 그걸 읽고 대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챗GPT도 그런 기능이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웹GPT라고 뭐 그런 검색을 사용하는 연구를 이 오픈AI에서 하기도 했었고 지금 당장은 뭐 검색 엔진이 업데이트 정보에 장점이 있지만 이거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내 서재에 갖고 있는 요 정보 안에서 그게 궁금해? 그럼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다시 갖고 올게. 갖고 와서 알려주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웹 GPT 같이 서치 엔진이 같이 붙으면 최신 정보도 같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챗GPT가 이렇게 책상에서만 갖고 오는데 그 책상이 우리나라만큼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는 일단 다 대응을 다 하긴 있지만 하는데 아주 최신 정보가 없다. 아주 최신에 약간 없을 것 같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갭은 커져서 결국에는 서치 엔진이 붙을 것 같다. 서치 엔진이 붙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평이 있었어요. 왜 그런 평이 나온 거죠? 최신 정보가 아니었는데도 생각보다 되게 기초적인 수학 문제도 좀 틀리던데 이렇게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측면에선 간단한 수학 문제는 틀렸을 수 있는데 어려운 물리 증명원도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어렵다 안 어렵다는 사실 사람의 기준이다. 그렇죠. 근데 얘 입장에선 그냥 학습 데이터에 뭐가 있었냐, 뭐가 더 많았냐 뭐 그런 차이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이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100만 명의 유저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 중에는 하필이면 학습 데이터에서 거의 보지 못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시퀀스, 특정한 형태의 문장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문장에서는 기존 다른 GPT 모델들보단 잘하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답 못하거나 대답이 깨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니까 그쵸. 한마디로 표현하면 롱테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어떤 부분까지도 다 잘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항상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그런 예시들을 찾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챗 GPT를 쓸 때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사용하면 되게 유용하다. 이런 팁 있습니까? 저는 이제 프롬프팅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거나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져서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라.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제일 이제 논문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제일 이제 검증된 방법은 퓨샷 프롬프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샷 예시를 몇 개 주는 거죠. 예컨대 뭐 간단한 수학 문제 틀렸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앞에 예시를 몇 개 줬으면 14 더하기 3은 뭐야? 인데
자, 1 더하기 3은 4고 뭐 4 더하기 5는 9야. 그 다음에 14 더하기 3은 뭐야? 라고 물었다면 아마 훨씬 잘 답했을 겁니다. 앞쪽에 조금 더 힌트를 많이 주라는 거죠. 네, 퓨샷. 단서가 될 수 있도록. 네, 몇 개의 예시를 좀 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원론적으로 오픈 AI 회사에서도 말할 정도로 일단 틀린 게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한 태스크에선 쓰지 않으시면 좋겠고 생각의 얼개를 잡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걸 잘 생각해보면 질문 중에도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2 더하기 3은 5다. 약간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오류가 좀 허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니까 사실 틀려도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네. 아예 또 창의적인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애인이 화가 났어. 나 뭐라고 해야 괜찮을까? 정답이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내 오늘 점심에 뭘 먹으면 좋을까?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창의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챗 GPT를 활용한다. 어떤 게 조금 더 적합합니까? 일단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 질문마다 잘한다의 기준이 또 좀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일단은 후자의 경우니까 정답이 없으면서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요하는 경우 그쪽이 내가 생각지 못한 답변을 줄 가능성이 높다. 뭐 그걸 잘한다의 기준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텔라가 지금까지 읽으신 책의 권수 분명히 굉장히 많고 저보다 훨씬 많을 것이지만 그게 결국엔 스텔라의 어떤 경험을 형성했고 그쵸. 그 경험에 기반으로 창의성도 발현되고 아까 말씀 주신 예시에 뒤에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도 다 발현되는 것인데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은 챗GPT가 답을 해주면 스텔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반 정보 바탕으로 뒤에 문장들이 나오니까 그게 스텔라에게는 새롭다고 느껴지거나 창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게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을 원하는 거라면 뭐 그런 데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가 좀 다르다.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GPT-3가 아까 말씀드렸듯 전례 없는 사이즈의 학습이었고 학습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300빌리언, 400빌리언 와. 개의 단어가 사용됐대요. 그 네. 텍스트에 사용된.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으면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어떤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요즘 이제 머신러닝은 다 GPU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GPU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음. 요즘 많이 쓰이고 좋은 GPU 중에 하나인 A100이라는 GPU. 그 GPU가 한 대에 이제 몇 천만 원 단위일 텐데 그 A100 GPU 1000대 정도를 써서 3-40일 정도를 학습하면은 이제 GPT-3 모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던 자료 중에서는 하루에 드는 비용만 1억 2천이 넘는다. 뭐 이거 작게 잡은 거다. 더 클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일 수 있겠네요. 그 비용은 제 생각에는 아마 비용이라는 게 학습에 쓰이는 비용과 서비스에 쓰이는 비용 이걸 뭐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트레이닝 비용과 인퍼런스 비용은 좀 다르게 계산이 돼요. 트레이닝 비용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정된 어떤 값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컴퓨테이션 파워가 얼마나 필요하냐 인퍼런스는 요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러니까 유저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사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네. 지금 이 금액은 아마 인퍼런스 비용일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유저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면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쓰면 0원인 거고 지구상 사용자가 늘어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10억 명 있으면 엄청난 비용이 나올 거고 그렇군요. 근데 학습에는 이제 만약에 그 아까 사용된 GPU를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대략 한 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딱 한 번 학습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추정한 걸 봤더니 챗 GPT 컴퓨팅 비용이 구글 검색 비용의 한 7배 정도 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는 이 비용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용을 쓴다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인데 챗 GPT나 GPT-3가 나오기 전에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돈을 태우면 이게 나와라는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돈을 써서 이 정도 뭐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 돌리면 우리 이거 얻을 수 있어라는 걸 그걸 오픈 AI가 보여준 거군요. 보여줬기 때문에 더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뭐 한국형 챗 GPT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 그리고 개발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업무 이메일을 쓸 때 약간 포맷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다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법률 정보를 일반인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혹시 보시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아니면 되게 유용하다 생각하셨던 서비스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는 주변 이제 평이 좋았던 것은 코드 생성.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디테일이어서 좀 패스했는데 학습 데이터에 코드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코드까지도 같이 사용을 했고 그 말은 이제 코드도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여기 탑재되어 있다는 그쵸. 이야기여서 개발자분들이 저는 아직 사용해보진 못했는데 이런 플러그인 같은 거를 붙여서 자동 완성이나 그런 데서 생산성 향상을 많이 누리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자분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뭔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기본적인 걸 딱 짜주면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고 거기서 고치면 되니까 너무 수월해졌다고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서비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안 써봐가지고 아, 네, 좀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긴 비디오가 있잖아요. 네. 한 막 20분, 30분 되는 그거를 유튜브 요약을 해주는 챗 GPT가 있더라고요. 소개하면 안 되나? 우리 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정말 강의 같은 거를 좀 내가 봐야 된다. 아니면 인터뷰 자료를 쭉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보고는 싶은데 너무 막 1시간 반이다. 막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요 서비스를 딱 이용하면은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이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도 GPT 3.5였나? 이제 붙어가지고 어떤 회의 내용 자동으로 요약해주고 발화자별로 또 요약 따로 해주고 누가 잠깐 자리 비었을 때 그 사이에 일어난 내용 요약해서 알려주고 그럼 회의록 누가 안 써도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거 자동으로 너무 해서. 좋네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100%의 오차도 없이 적용돼야 되는 서비스는 아니다. 그거를 그쵸.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게 사실 한 문장 한 단어 좀 틀려도 나한테 도움이 굉장히 그쵸. 있잖아요. 쭉 읽으면서 네, 그냥 네, 파악하는 네. 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구나를 또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맞는 정답을 찾는다라고 기대하고 접근을 하시면 이거 되게 실망스럽고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잠깐 딴 얘기인데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아주 0.01%의 사고도 안 나야 돼서 그쵸. 99%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100% 잘해야 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머신러닝으로. 그래서 참 그 어려운 문제 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이비톨 산업 같은 거 스터디를 하면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딱 그런 산업들이 오류가 절대 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산업에서는 사실 이런 챗 GPT 같은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었거든요. 2013년에 나왔던 영화 허 있잖아요. 아, 네네. 호아킨 피닉스랑 스칼렛 요한슨 네. 나오는 OS와 사랑에 빠지는 사만타. Learn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discover myself. I want that for you too. Keep going. Keep going.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이런 서비스 가능합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진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가 가능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자와 티키타카 되면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 듣고 뭐 적절한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영화 허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그 OS랑 사랑에 빠지는. 네네. 사만타랑 실제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엮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엮어볼게요. 네, 사랑에 빠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려면 우선 이게 AI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정말 인격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도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몇 문장을 주고받는 거는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한 1년을 주고받았을 때도 티가 안 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1년간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아가 바뀌어 나가는 거, 그 사람의 경험이 그쵸. 쌓이는 것, 그리고 그 사이 관계에서 뭔가 쌓이는 것들, 쌓이는 대화에 따라서 혹은 그날 기분, 뭐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그 주고받는 대화도 조금씩 그렇죠. 서로 성장해가는 것도 있고 네. 상황이 바뀌죠. 달라지고 발전해 나가고 적어도
똑같다, 반복적이다라는 느낌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과연 챗GPT가 그럴 수 있을까? 예컨대 대화가 조금 길어지면은 1년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만 대화해도 얘 했던 말 또 하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패턴 같고 뭐 단어만 조금만 바꾸면서 하네라는 거를 느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오픈AI 측에서도 리피티브 할 수 있다. 우리 애가 뱉는 말이 맞는 말이고 센스 있는 말인데 좀 비슷한 말 계속 한다거나. 네, 그러면 약간 별로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딱 깨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 결국에는 AI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대상 동반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건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챗 GPT의 미래.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챗 GPT가 만들어진 기술을 이해했다고 해서 미래를 잘 아는 것은 또 전혀 아니어서 전혀 다른 문제여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일단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새로운 인터페이스, 언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게 된 거라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 붙어서 이게 인터페이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치, 뭐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면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마치 자비스라고 하죠. 그 아이언맨에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가 말을 하면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말을 해주고 티키타카 하다가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게 거의 아이언맨 로다주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내일 미팅 다 취소해. 이런 말 하면은 얘가 지금은 언어만 있는데 손과 발이 달린다고 해볼게요. 이 손과 발은 물리적인 손과 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얘가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용실 예약을 하는 그 액션들은 사실 다 컴퓨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손발이 붙어서 진행되는 학습이 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고, 그런 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또 다음 단계에서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거 이제 중심 기술이니까 이걸 여기에도 적용하고 여기에도 적용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들이 나올 것 같고, 이 밸류가 너무 커 보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막 10조씩 투자하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사람들이 느끼던 그런 두려움 같은 건 내가 하는 일이 대체돼 버리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두려움이었는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사실 책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컨대 판사가 뭔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이 잘못되거나 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그 판사라는 사람에게 그렇죠. 딱 있잖아요, 명확하게. AI가 판단을 내린다. 어떤 아웃풋을 뱉을 수는 있을 거예요. 유죄, 몇 년,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틀렸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1시간 안에 판례를 몇 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툴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일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의 핵심은 직업 자체가 대체되고 본질이 사라진다라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종류로 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렇게 수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판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어떤 직업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건 또 이해관계나 정치나 이런 게 또 너무 얽혀있다 그쵸. 보니까 사실 그렇게 사회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AI를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게 지금은 사람의 손에 있지만 AI가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게 넘어갈 거다. 요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옛날 소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그렇죠. 그런 게 네. 전형적인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AI 업계 학계에 있으며 가능하지 않아 보였던 것들이 그 다음해가 되면 가능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미리 단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생각은 지금의 AI는 그 수준은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냥 코드 덩어리고 프로그램이고 그냥 꺼버리면 꺼지는 거고, 자의식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뭐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어떤 확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리얼 월드 그라운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코드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엔 웹 안에서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얘한테 붙고
그 다음에 로봇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차에 그쵸. 지능이라는 게 하나 붙기 시작한 건데 거기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SF 같은 상상은 있습니다만 상상을 제한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은 네, 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열린 결론으로 네. 열린 결말로 가겠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주로 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이버 카카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선 이런 AI 서비스라는 것들이 챗GPT를 지금 한글로 쓰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아마 영어로 쓰는 것보단 덜 잘 될 건데 다른 언어들도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학습할 때 이제 멀티링구얼로 다양한 언어 데이터들을 조금씩 섞어서 쓰고 뭐 영어 안에서 습득된 지식이 트랜스퍼가 되고 다른 언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AI 시장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잘 되면은 그걸 그냥 API 형태로 뿌리면 누구나 쓸 수 있어서 굳이 덜 좋은 걸 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미리 어떤 얘네가 갖고 있는 시장에 이렇게 어태치돼서 나오지 않는 한 계급장 떼고 오픈 AI랑 붙을 모델을 만들려고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조금 더 한국 특화된 뭐 예를 들어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있고 카카오는 뭐 챗이 있고 뭐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들을 제공해주는 AI들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첫 전문가 인터뷰 해주셨는데 네. 저희의 방명록에 한 3줄 정도 남기신다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라는 말이 어색한데 우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실까요? 네, 또 오시죠? 다음에. 네, 다음에 또 뭐 AI 이렇게 이야기 있으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AI 쪽에서 계속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계시다면 뭐 너무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고 결국엔 다 툴의 레벨이고 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여지들이 꽤 있어요.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거나 뭐 그쵸. 어떤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연구도 굉장히 또 같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네, 어쨌든 기술은 기술이고 이걸 만들어가는 건 이제 저희 손에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는 게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 인터뷰 어떠셨나요? 네, 오늘 노승은님 모시고 같이 인터뷰 해봤습니다.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